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권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근대 사회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근대 사회라고 한다면 시점을 양난 이후,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로 우리가 근대 사회다, 즉 가까운 옛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근대 사회로 들어가는데 이 양난이 굉장히 큰 전쟁이었잖아요. 예,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큰 전쟁이었고, 그래서 양난 이후에 조선의 시스템이, 즉 이 근대 사회,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선 후기라고 그러거든요. 이 조선 후기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돼요. 당시 어떤 기득권층, 정치권에서도 많은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이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러다임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된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조선 전기의 모습하고 전혀 반대로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 시대에 이렇게 변화가 됐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교재는 142쪽에 나와져 있고, 쭉 보시면 정치기구의 변화가 부제가 뭐죠? 원칙이 사라졌구나. 원칙이 사라졌습니다. 네, 군사제도도 원칙이 사라졌고요. 조세제도의 개편은 부제가 뭐예요? 144쪽에 조세의 전세화입니다. 전세화.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정치기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정치기구,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서 정치기구. 이 정치기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일단은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큰 전쟁, 즉 전쟁 하나 끝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비변사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비변사. 말 그대로 이 비변사를 잘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비상시, 별난시에 세워지는 무슨 기구입니까? 얘는 임시기구죠. 임시기구예요. 원래 임시기구예요. 이게 맨 처음에 언제 세워졌냐면 중종 때 세워졌어요. 중종은 조선 전기 시대 때의 사람이잖아요. 예, 그때 세워졌어요. 을묘외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외놈들을 막기 위해서 비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을묘외변이 끝났죠. 끝났는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비변사가 계속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임진왜란 끝났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정묘호란이 일어났죠. 1627년도에. 정묘호란 끝나고 나서 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1636년도에. 그래서 이 비변사는 어떻게 됩니까? 상설기구화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설기구화가 된다. 그러면 이 비변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비상시 별난시니까 왕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정승들 들어가야 되겠죠. 정승들. 육조에 있는, 의정부에 있는. 그 다음에 판서들 들어가야 되겠죠. 판서. 육조에 있는. 그러니까 의정부와 육조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두 들어가요? 장군도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와 비슷한 기구가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고려시대 때에 도병마사가 있었죠. 그럼 도병마사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 들어갔죠. 그 다음에 재상들 들어갔죠. 이 재상들이 거의 육부의 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얘는 빠져 있었어요. 고려시대에는. 왜냐하면 무반들을 천시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사령관들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겸직했기 때문에 그거가 똑같은 기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상설기구화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상설기구화. 도병마사도 원나라 간섭기 때에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계칭이 되면서 상설기구화가 됐죠. 상설기구화가 딱 되면서 어떠한 것이 나타나게 되느냐? 왕권과 의정부, 그 다음에 육조의 기능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을 하게 됩니다. 독립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얘네들이 하락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걸 잘 알아두세요. 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결정해봐야 여기로 가야 되더라는 얘기죠. 비변사라는 기구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더욱이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서로 붕당 정치가 가열화가 되면서 자기네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상대 붕당을 헐뜯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헐뜯어요. 그런데 누구까지?
군사 세력까지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군들, 무반들도 붕당에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욱더 왕권을 미역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정치기구가 변화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요? 부정적인 부분으로 봐요? 부정적인 부분으로 봐요. 이것이 나중에 19세기 중반 때에 대원군이 폐지를 딱 해버리죠. 대원군. 자, 이것이 비변사. 정치기구의 변화고 군사기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군사기구의 변화. 예, 군사기구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전에 이제 3사의 기능 변질을 나와 있는데 3사는 이제 뭐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인데 이 얘네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한다 못한다라는 그런 내역들이 나와 있는 거죠. 붕당과 관련돼 가지고 이해관계 서로 얽혀맥히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고요. 군사제도의 변화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중앙군이 뭐였죠? 5위였습니다. 5위. 중앙군만 제일 중요하니까 중앙군만 한번 볼게요. 중앙군이 5위였는데 나중에 이제 뭘로 바꾸냐? 5군영 체제로 바꿉니다. 이 5위는요. 지키는 지역별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5군영은 어떤 성격별로 나눠진 거예요. 성격별로. 그래서 5군영 중에 제일 으뜸인 군영이 훈련도감입니다. 자, 훈련도감은 외란 중에 만들어졌어요. 유성룡의 건의로 만들어졌어요. 외란 중에. 그래서 말 그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훈련시켜요? 예? 포수, 사수, 살수, 얘네들을 훈련시키는 기구예요. 포수는 뭐 하는 거예요? 대포수는. 그 다음에 총 쏘는 부대. 그 다음에 사수는 뭐예요? 사수 앞으로!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활 쏘는 애들. 그 다음에 살수는 뭐예요? 창이나 칼 쓰는 사람들을 살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 훈련도감이 딱 이렇게 있어요. 이 훈련도감이 굉장히 중요한 기구로 외란 중에 자리를 딱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부대가 뭐가 있냐면 어청수금이에요. 순서별로 배워주세요. 어청수금. 이 금자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겠죠? 네, 어청수금. 그러면 어영청, 어청이 아니라 총.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위영 이렇게 있어요. 이 이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어총수금 요것만 시작. 어총수금 요것만 계속 어총수금. 어영청은 원래 뭐냐면은 이거 인조 때 만들어지는데 인조 때에 원래 개성에서 이 인조를 호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어영청 해가지고 임금을 호위하는 부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어영청이고요. 총융청은 총입니다. 그 총수는 총이 아니라 좀 넓은 우리가 뭐 총정리할 때 그 총이에요. 그래서 서울 외곽인 경기 전체를 지키는 애들이 총융청이에요. 느낌만 잘 살리세요. 그 다음에 수어청은 우리가 최근에 봤던 영화를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뭐? 남한산성 있잖아요. 남한산성. 남한산성을 지키는 부대가 뭐였어요? 수어청 부대였어요. 거기서 멋진 장군으로 나오죠. 그 사람 그 배우 이름 내가 이름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병헌하고 같이 이렇게 술 한잔 먹는 그 장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불렀죠? 수어사라고 거기에 딱 나오죠. 이 수어청이에요. 이건 남한산성을 지키는 남한산성. 인조 때. 자, 그 다음에 금이영은 뭐냐면 숙종 때 만들어져요. 숙종 때. 이거는 기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부대가 금이영입니다. 금이영. 기병은 좀 비싸잖아요. 비싸죠. 이거 운영하면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금과 같은 존재다. 금이영. 금과 같은 존재다. 금이영. 그래서 어총수금. 이거는 순서별로 여기까지는 인조 때, 여기까지 숙종 때. 이 중에서 제일 으뜸은 뭐예요? 훈련도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군이 5군영 체제로 갔고요. 지방군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듯이 지방군은 맨 처음에 영진군 체제였다가 세조 때의 진관 체제로 갔다가
나중에 중종 때 뭘로 가죠? 재승방약으로 갔다가, 그죠? 이것이 임진왜란 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방군은 속오군 체제로 가고 플러스 다시 진관 체제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즉 지역 방어를 확실하게 해라. 그 다음에 속오군. 그래서 예비군들을 정규 부대처럼 엄청나게 했던 거죠. 이 속오군이 조선 정기 때에 속오군을 이루는 사람들이 조선 정기 때에 거의 대부분 누구였어요? 잡색군이었어요. 군대 안 가는 애들. 그래서 예비군으로 편성했다고 그랬죠. 뭐 양반이라든가 설이라든가 노비라든가 얘네들. 걔네들이 속오군이에요. 속오군.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얘들하고 플러스 예비군하고 플러스 정규부대, 진관부대 이렇게 딱 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어렵지 않죠? 자, 그런 얘기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세제도의 개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제도 개편. 조세제도도 여러분들이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당연히 개편을 해야 되겠죠. 네, 개편해야죠. 안 하면 큰일 나죠. 왜냐면 먹고 살 게 없어요. 먹고 살 게 없어. 왜? 땅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땅들이 다 황폐화됐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근데 이 조세제도의 개혁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더라라는 얘기죠. 조세의 전세화 형상이 됐더라. 전세화라는 거 바로 뭐냐? 이 전이 이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조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세, 공납, 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전세, 공납, 역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전세, 공납, 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전세는 토지 면적에 따라 가지고 걷어들이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납은 뭐예요? 특산물이죠. 특산물. 그럼 특산물을 내는 건데 이 특산물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광해군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이 걷어들이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똑같은 것을 내라. 그 대표적인 게 쌀이었어요. 이 쌀을 내는데 이 쌀 토지 면적에 따라 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군대에 가는 균역법. 군대 가는 균역법을 하는데 이 균역법도 부족분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토지 면적에 따라서 얼마씩 조금씩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토지 면적이 기준이 주로 되었다 해서 조세의 전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전세를 개혁했던 뭐가 있습니까? 영정법이 있어요. 원래 전세는 세종 때에 만들어진 전분육 등 연분구 등 무려 17만 가구를 일일이 다 여론조사해가지고 만들어진 합리적인 전세 제도였죠. 이른바 공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전쟁 딱 하고 나니까 이것도 소용이 없더라라는 얘기죠. 너무너무 못 살아요. 그래서 이 공법의 최저치를 보니까 약 쌀이 4말에서 6말 정도 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잖아. 이게 최저입니다. 최저. 무조건 최저예요. 가장 안 좋은 땅, 가장 흉년이 든 날. 그게 최저 이거예요. 이것만 내라. 이것만 내라 해요. 너무너무 못 사니까. 이것만 내라. 그래서 영원히 정했다 해서 영정법이에요. 이것만 내라. 백성들은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거기 보세요. 각종 수수료, 운송비, 지연, 소모 등에 대한 보충비 이런 것들. 농민 부담은 증가하더라는 얘기죠. 어쨌든 정부의 취지는 백성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부담은 줄어들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동법이 있습니다. 자, 이 대동법은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하고 상당히 상당한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조선 후기가 획가닥 바뀌어요. 이 동자가 무슨 동자라고요? 같을 동자입니다. 같은 것을 내라라는 겁니다. 내라. 원래 뭐를 개혁한 거라고요? 공납을 개혁한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공납은 뭐예요? 특산물입니다. 이것에 폐단이 등장했던 것이 바로 방납이에요. 대신 납부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의 부담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 전기 때 16세기 때 이 율곡이 이른바 수미법이라고 해가지고 전국 대동법을 개혁하기 위해서 수미법을 하십시오. 전국에 쌀로 걷어들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동법은 나중에 광해군 때에 처음 실시가 되는데 광해군 때 처음 실시가 돼요. 그래서 전국 각지를 같은 것으로 내십시오. 쌀, 그 다음에 돈이라든가 배, 그러니까 이 천이죠. 천으로 내십시오. 근데 대표적인 것이 당시 농업사였기 때문에 뭘로 많이 내는 겁니까? 이걸로 많이 냈습니다. 이걸로 많이 냈어요. 쌀로 많이 냈어요. 이거는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내라? 1결당, 토지 면적 1결당 12두를 내거라 라는 거였습니다. 1결당 12두. 12마를 내세요. 12마를 내세요. 1결당. 그럼 나머지 뭐 대구 같은 경우 사과 안 내도 되고 나주 같은 경우는 배 안 내도 되고 이것만 내세요 라는 거였어요. 이것만 내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건 토지 면적에 따라 부과됐기 때문에 누가 반대를 해요? 양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땅이 많은 지주들이 반대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데에 100년이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전국 시행이 되는데 100년이 걸리더라. 그러면 이 대동법이 어떠한 파장을 가지고 오는가 지금 잘 들으세요. 대동법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용어의 의미는 이제 깨달았었고, 그러면 임금은 맨날 쌀만 먹어요?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떡볶이 먹고 저녁에 떡 먹고 맨날 쌀만 먹어요? 아니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생선도 먹어야 되고 과일도 먹어야 되고 막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올라왔던 특산물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내질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얘를 임명했어요. 공납을 담당한다. 뭘 담당한다? 공납을 담당한다 해가지고 공인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어요. 정부가. 공납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공인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뭐라는 거예요? 돈을 딱 주고 너가 어느 지방 가가지고 배를 사가지고 와. 너가 어느 지방 가가지고 사과를 사가지고 와. 너가 어디를 가가지고 뭐 영광에 가가지고 굴비를 사가지고 와. 네. 그러면 얘가 공인이 돈을 받아가지고 영광까지 전라도 영광까지 내가지고 굴비를 가지고 오는데 굴비 뭐 한두 마리만 달랑 사와요? 아니겠죠. 어떻게 대규모로 사오겠죠. 대규모로 사옵니다. 대구에 가가지고 사과를 가져오는데 사과 한 두 알만 사와요? 대규모로 사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인들 때문에 뭐가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상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이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시장도 대규모로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화폐도 유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농본주의 사회였던 조선의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시장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예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대규모 상인들, 그쵸? 거상들이 생겨나게 돼요. 거상들. 그 대표적인 거상들이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개성상인들, 이른바 송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송상,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부산의 내상, 왜 내자 쓰는지 알겠죠? 동네. 그 다음에 의주를 하는 만상, 의주, 만주, 만상. 그 다음에 평양을 하는 유상. 그 다음에 서울을 기점으로 하는 경상. 이런 사람들도 발전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운반을 하다 보니까 뭘로 운반하죠? 배로 운반하죠. 그래서 포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인들이 또 발전해요. 포구 중심. 그래서 뭐 객주라든가 여각이라든가, 이 객주나 여각들은 뭐 하는 거냐면 포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상인들이 오게 되면은 물건 맡아주고, 그 다음에 돈도 맡아주고, 돈도 좀 빌려주고, 또 그 다음에 숙박업도 좀 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얘네들을 객주나 여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배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이용해가지고 장사하는 선상, 이런 사람들이 발전하게 돼요. 물론 보상도 발전하게 되고요. 자, 그러냐, 이것만 또 발전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모두 발전하게 된다. 상업 발달로 인해서 수공업도 발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공업. 왜? 백성들이 돈이 많으면 내가 물건을 많이 사가지고 장사도 할 텐데 돈이 별로 없죠. 근데 기술은 있어. 집신 만드는 기술도 있고,
또 뭐 대장장이들은 뭐 칼 만드는 기술도 있고, 그러면 이걸 딱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내다 팔자라는 겁니다. 수공업도 발전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쫙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선 후기 때의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냥 드립다 그냥 조선 후기 때는 뭐 이렇게 됐어, 뭐 이렇게 얘네들이 나왔어, 뭐 이렇게 드립다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뭘로 여러분들이 이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쌀로 이제 걷어들이잖아요. 영정법도 그렇고 대동법도 그렇고 쌀로 걷어들입니다. 쌀로 걷어들이는데, 쌀로 걷어들이는 것이 가능했던 부분은 바로 이양법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양법 모내기법이죠. 이양법을 하다 보니까 참새가 쪼아먹지도 않고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 생산량이 증대가 되죠. 조선 전기 때는 일부 남부 지방에서만 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양법을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하냐면, 이 이양법을 하게 되면은 생산량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대가 되면은 농민들이 어떻게 돼? 부자가 되어버리죠. 예, 부자가 되게 되면은 어때요? 신분질서도 어지러워지고, 자, 또 한 가지 산업이 농번주의 사회가 바뀌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양법을 잘 못하게 했어요. 근데 양난 이후에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해? 정부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양법 해라. 그래서 조선 후기 들어가게 되면은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 부자가 되는 분홍이 등장하게 됩니다. 분홍이. 이 분홍들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또 여기에 또 상업 발달에 기여를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장사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분홍도, 농사꾼들 분홍도 등장하게 되고, 또 공인들은 이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오면서 뭐합니까? 크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야, 이게 돈 되는구나 해가지고 뭐 도고로 발전합니다. 도고. 이 도고라는 게 뭐예요? 도고라는 게 독고다이예요. 독고다이. 독점상인이에요. 독점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얘네들 또 그 다음에 수공업자 객주하는 얘네들, 그 다음에 분홍들, 얘네들이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돈은 많은데 명예도 챙기고 싶어.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고 싶어.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고을에 그 지역의 양반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향회, 그 다음에 양반들만 그 향회의 간부가 될 수 있던 향임지,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야, 너 뭐 양반이면 뭐해? 돈도 없는데. 나 돈 있어. 내가 이만큼 내놓게. 대신 나 간부 자리 하나 만들어줘. 이런 실력 행사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곧 조선 후기 때 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분제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동법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제도예요.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균역법이 있습니다. 균역법. 자, 균역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균역법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대동법에서 1결당 12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양반 지주 반대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 토지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 제도를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뭡니까? 별공이라든가 진상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별공이라든가 진상. 특별한 날에 그냥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임금한테 올리는 진상. 그래서 진상, 술 취해가지고 삐리리 하는 애들을 진상이라는 거예요. 왜 진상이란 말이 생겨났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은 줄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군대와 관련된 균역법입니다. 우리가 균역법은 지난번에 이제 16세기 들어가게 되면서 군사제도가 문란해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군대 대신 가는 대립제가 나타나게 되고, 대립. 그죠? 그 다음에 방군수포제. 방군수포제가 이제 원래 불법이었는데 나중에 제도화가 되죠. 그래서 군적수포제가 되죠. 그러면서 1년에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군포 2피를 납부해라 라고 제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양난 이후에 이 두 필도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영조가 50% 바겐세일 1년에 한 필만 내시오 50% 바겐세일인 균역법을 딱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야호 신난다. 야호 신난다. 무려 50%나 깎아주는구나. 야 좋아. 그럼 국가재정은 어때요? 국가재정. 부족분이 있잖아요. 부족분.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양반들한테도 뭘 받냐면은 이른바 선무군관포라고 해가지고 이걸 받게 했어요. 양반들한테. 선무군관포. 선무. 그러니까 역을 균등히 하는 거야. 양반들 너네도 군포 내라. 원래 양반들 군대 안 가는데. 양반들 좋아했겠어? 안 좋아하죠. 근데 양반들이 내는 포가 선무군관포라고 하는데 군관은 뭐예요? 장교잖아요. 군관이잖아요. 그럼 선무는 뭐예요? 선무군관포는 뭐예요? 선무군관? 원래 선무군관이라는 벼슬이 없어요. 벼슬이 없어요. 벼슬이 없는데 이 양반은 양반인데 맨날 과거도 떨어지고 돈은 좀 있어. 근데 벼슬자리 하나 얻고 싶어. 실력은 없고. 그런 애들한테 그냥 이거 하나 져주는 거예요. 선무군관 져주는 거예요. 너 선무군관 시켜줄게. 벼슬 시켜줄게. 대신 군포내. 이거예요. 허영심에 가득한 양반들이 이거 좋아라 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결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작. 결작이라는 게 뭐냐면 부족한 분을 결에 대해서는 결은 뭐예요? 몇 결당 몇 두. 그러니까 토지의 면적이죠. 그래서 1결당 2두씩 내게끔 했습니다. 2두씩. 그 다음에 어장세, 어염세, 선박세 등을 내게끔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면적에 따라 내는 것이 여기 나타났죠. 자, 그런데 이 균역법에 관리들의 부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 한번 그냥 손가락 가만히 있으면 저기 심심하고 그러니까 운동 삼아서 적어보세요. 뭐가 있냐면 황구첨정, 백골징포, 그 다음에 인징, 족징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황구첨정, 황구입니다. 누르황, 입구자, 누런 입이에요. 누런. 우리 깐난 애기들 보면은 입이 깐난 애기 같아. 입이 이렇게. 그래서 누렇게 봤대요. 어린 애기들의 입을 누렇게 황구라고 옛날에 이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어린 애기에게도 첨가시킨다. 군포를 가져오게 한다 해서 황구첨정. 백골징포. 백골이 뭐 해골이죠.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군포 내라 해가지고 백골징포. 그 다음에 인징. 도망간 이웃의 몫을 대신 내라.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오가 작통법 그게 있었죠. 이웃의 몫을 대신 내라. 심지어 친족 가운데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몫도 대신 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조선시대 때에 32살의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이름이 대근이에요. 대근. 이씨예요. 이대근. 아니 뭐야 그 이대근이에요. 이대근 딱 했는데 그러면 원래는 군포 2필 내야 되죠. 근데 균역법에 의해서 내가 내는 거는 뭐예요? 한 필만 내면 돼요. 그 다음에 결작으로 쌀 2두만 내면 됩니다. 이것만 내면 땡인데 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거 하나 더 추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거 하나 더 추가. 그 다음에 옆집 김씨가 도망갔어요. 이거 하나 더 추가.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친척인 이대근의 형님인 이대팔 이 사람이 친척 사촌 형님이 도망가서 이거 하나 추가. 총 이대근 씨가 내는 군포는 몇 필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찢어지죠. 이런 부담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역시 이것을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해가지고 이런 남자들 16세부터 60세까지 이런 남자들이 군포를 내게끔 하지 않고 한 가구에 한 포만 내라. 한 가구. 그래서 호포제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대신 양반 너네도 내라. 그 양반들이 반대하죠.
왜 우리가 내요? 막 반대하죠. 한 가구에 하나만 내라고 한 가구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형성이. 자, 그래서 여기 조세제도의 개편까지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우리가 자료들 한번 보면서 공부해 볼게요. 비변사의 기능변질, 임시로 비변사를 설치하는데 재상급의 신하들을 얘기하는 거죠. 재신으로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지변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전쟁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모든 일들을 다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것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의정부는 한갓 이름만 지니고 육조는 모두 그 직임을 상실하였습니다. 명칭은 변방방비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비변사, 과거 시험에 대한 판정이나 왕비나 세자빈을 간택하는 등의 일까지도 모두 여기를 경유하여 나옵니다. 효종실록의 비변사를 비판하는 글이죠. 자, 그 다음에 군제 개편 여러분들 5위, 5군형 체제로 훈련도 가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총수호입니다. 어총수호. 경기를 지키는 거, 경기 전체 총 지키는 게 뭐죠? 총융청이죠. 남한산성, 우리 영화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호청이죠.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은 어느 임금 때? 인조 때. 자, 금이형은 뭐예요? 야, 이 부대는 금을 들고 돌아다니는 부대야. 금을 들이고. 그 기병대, 누구 때? 숙종 때. 자, 소국은 편성, 양반부터 노비까지. 자, 그 다음에 방어체제의 변화. 초기에 이제 진관체제였다 재승방역체제로 후기 들어가게 되면서 속오군 플러스 진관체제로 갔다. 자, 영정법입니다. 풍요의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이걸로 정해버렸습니다. 영정법. 이 영정법 어느 임금 때 실시하냐면 인조 때 합니다. 인조 때. 예. 자, 그 다음에 대동법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어느 임금 때 한다고요? 광해군 때. 자, 그 다음에 균역법 여기 쭉 말씀드렸죠? 그쵸? 그 균역법 어느 임금 때라고? 영조 때 실시한다. 영조 때. 자, 그렇다면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으로 인하여 시행한 제도로 옳은 것은 국가의 조세제도는 원래 분육등과 전자가 빠졌죠. 전분 6등과 연분 9등으로 나타났다. 중약. 그런데 근래 토지의 등을 나고 세를 내게 할 때는 모두 최하로 한다. 하하니까 따른다. 상, 중상의 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되풀이하여 답습하다 보니 마침내 일상의 규정이 되어버렸다. 그 영원히 정해버렸다 해가지고 영정법. 그죠? 영정법. 자, 2번. 미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뭐 하는 것이에요? 예. 적절한 것이죠. 적절한 것은. 양인이 내는 포를 반으로 감면한 조치는 오로지 만백성을 걱정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감면한 것을 계산하여 보면 모두 50여만 필에 이르는데 돈으로 계산하면 100여만 양이다. 감면에 따라 각 아문과 진의 비용을 비용을 줄였지만 줄자가 빠졌네요. 아직도 40여만 양이 부족하다. 이에 염선세를 받아들여 모자라는 액수를 충당하도록 하라. 뭐가 관련된 겁니까? 포 나왔으니까 균역법이죠. 자, 그럼 요 문제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공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죠? 대동법. 호를 단위로 군포를 부과한다. 자, 호를 단위로 군포를 부과하는 거 흥선대원군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호포제였죠. 호포제. 군역의 패단을 시정하게 시행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풍융을 고려하여 세를 차등 있게 이건 연분구등 전분 6등이죠. 이거 관계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후기 때의 정치, 그 다음에 군대, 조세제도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아주 꼼꼼하게 알아봤고요. 나날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다져져가는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붕당 정치와 탕평채, 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어 가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